실크 프로젝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온라인 여성 혐오와 그에 대한 규제 방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전기전자공학부 1호학번 정호민이고요. 오늘 앞으로 한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제가 작성한 글 발제글을 읽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으로는 한국의 온라인 여성 혐오에 대한 간략한 역사인데, 군 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PC통신에서의 논쟁 이후에 남성 역차별 시대, 여성 상위 시대 정도의 언급이 등장했었던 온라인 공간에서 반여성부, 반페미니즘적인 의견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특정 여성들의 행동을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으로 변형된 단어, 예를 들자면 무슨 여가 꾸준히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해당 행동을 한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모욕과 낙인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남성연대 설립과 2009년에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개설은 반페미니즘의 결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베의 경우에는 여성성과 성적 차이 자체를 혐오하는 공간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유행 이후에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메갈리아와 그의 파생 커뮤니티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성 혐오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은 적지 않은 한국 남성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모욕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는 여타 다른 소수자 혐오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증가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도입과 맞물리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질 좋은 일자리를 여성들이 뺏어가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당시 남성들이 여성 혐오에 열중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규제 현황인데요. 일베 해약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부터 일베 사이트를 심의했으며 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은 상시적이지 않고 또 신고 기준으로 불법 정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가 많은 일베 사이트에만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여성 혐오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베에게 온라인 여성 혐오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타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여성 혐오 재생재단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댓글들과 블로그 게시글들에 자율적 규제의 일환으로 신고하기 버튼이 달려 있어 문제가 되는 소지의 글과 댓글을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댓글과 게시글의 신고 사유가 명예훼손, 저작권, 기타 권리 침해의 3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 혐오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권리 침해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부분에선 개인 또는 단체의 이분법적인 선택권 제한은 혐오 발언이 사회적 소수계층에 광범위한 피해를 남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다음 역시도 신고 사유에 혐오 발언을 다루는 항목이 없고 욕설 인신공격 항목과 기타 항목만이 존재하여 혐오 발언에 의한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 여성 혐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기관의 혐오 발언에 대한 자율적 규제의 강화를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 전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외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의 규제에 관한 가장 국제적인 기준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7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2조 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 1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2014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핀란드에 대해 인터넷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여성과 여아, 특히 민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민족적 소수자에 속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사상의 자유 시장론에 입각하여 매우 좁은 범위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차별적 혐오 표현을 고용차별 위반으로 규제하는 것과 폭력으로의 위험이 명백한 선동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차별금지법인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를 금지하며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죄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됩니다. 즉 다양한 혐오 표현 중 차별적 괴롭힘, 차별 지시, 집단 모욕 및 명예훼손, 그리고 일정한 계층을 이유로 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인격 침해 및 증오 선동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괴롭힘, 차별 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출판 및 게시, 차별금지 사유의 기초에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출하는 행위,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증오 선동 및 고무와 제노사이드 옹호를 형법상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전화 및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조항이었던 인권법 제13조는 보수당에 의해 2013년 삭제되었으며 해당 법의 내용은 성,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말소 혹은 사면대 범죄 전과를 이유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경멸에 노출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언어 표현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에 정당성을 부과해주던 법률이었습니다. 일본은 2015년과 2016년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채택하여 제일조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혐오 발언과 혐오 발언의 반포 및 불특정 다수에게의 배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심사위원회를 통해 혐오 발언 억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혐오 발언을 한 자의 성명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혐오 발언을 미국을 제외하면 규제 추세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규제 반대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주장을 각각 비교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 발언을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찬성의 첫 번째 근거는 소수자에 대한 해악이 있습니다. 우선 혐오 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혐오 발언은 그 피해를 받은 소수자가 때로는 자살 충동과 같은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 영혼의 살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둘째로 혐오 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넘어서 소수자 집단 전체에 유무형의 해악을 끼칩니다. 청자들은 혐오 발언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여기며 이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셋째로 혐오 표현이 반복되면 실제 증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넷째, 앞서 혐오 발언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37조 2항에도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존재하여 혐오 표현의 규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한 혐오 표현 퇴출이라는 환상보다는 적극적 규제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반대의 논거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실증적 연구로 반박이 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피해 미비를 제외하고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은 현실에서도 이상적으로 실행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하며 이는 혐오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시장에서도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존재하듯이 사상의 시장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자의 의견이 보다 접근이 쉬워지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이 중시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항하는 카운트 스피치 역시도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가 혐오 표현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혐오 표현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태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은 현실상의 혐오 표현과는 또 다른 여러 특성이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 온라인 혐오 표현은 기록이 장기간 남아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미칩니다. 둘째로 온라인 혐오는 쉽게 확산되며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혐오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혐오는 익명이라 더욱 자극적이고 강력한 혐오를 분출하며 다섯 번째로 초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라인 혐오 표현에 있어서는 국가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별적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혐오 표현의 마지막 특징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게시자를 규제하는 방법과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게시글을 규제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게시자에 대한 사업적인 처리는 혐오 발언과 모욕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증오범죄처벌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혐오 발언의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명예훼손의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모욕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처벌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폭력적 언행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할 경우 일상적인 혐오에 노출된 여성들이 온라인 여성 혐오에 법적 대응을 하는 비율에 비해 혐오의 대상이 된 경험이 매우 적은 남성들이 대항 혐오 게시글에 법적 대응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법 구조가 아직 여성 혐오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원까지 여성 혐오의 피해자와 미러링 발언의 대상자는 동등한 법적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자를 통한 게시글 규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존재하므로 규제 과정에서 해당 글의 작성자가 참가할 수 있는 표현이 보장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얘기해 드리자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들을 막는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여성 혐오의 규제는 일상에서의 여성 해방과 성평등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필요하고 유효한 대책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남성에 대한 보복 테러 사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더 빈번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테러 사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제도 밖의 불법 테러를 성행하게 남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여성 혐오를 철저히 규제하여 더 이상의 폭력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의 측면에서도 온라인 여성 혐오 규제는 중요합니다. 개인 방송을 보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유튜브 등의 여러 사이트에 상당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학습하기도 전에 여성 혐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성 BJ들에게 더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은 여성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요? 온라인상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실시한다면 학생들도 혐오 표현 없이도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제글이고요. 발제글에 대해서는 아니면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간인 학살은 반공적인 이념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반공 이데올로기의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만 남아있을 뿐 특별히 무슨 반향을 이끌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반면에 캐나다에서 인종차별이나 독일에서의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사회가 제대로 인식한 만큼 그 수준이 성숙해져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 인권 감수성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아니면 이념과 좀 동떨어져서 순수하게 인권적 측면에서 근현대사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거가 많이 논란거리인데 규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그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것도 독일은 지금 극우 정당이 굉장히 세를 많이 불려서 의회에도 입성했고
미국도 보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요. 사실 법적 방식을 통해서 혐오 발언을 규제한다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혐오 발언이 우리 주변에서도 넘쳐나는데 그걸 법을 통해서 규제하기 시작을 한다면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혐오 발언이 유명한 사람에 의해 벌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이 크게 되는 혐오 발언의 경우만 그나마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어가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막상 사법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된다면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소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장에서도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앞서 말한 부작용이 없듯이 좀 더 좋은 방식은 무엇일지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라인 공간 여성 혐오의 시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90년대 후반쯤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98년쯤인가 99년에 남성 군 가산점제가 위헌으로 판결나서 사라지게 되었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리고 이 두 가지랑 IMF 이후에 여성들 대학생 진학 비율과 여성들 사회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IMF로 인해서 남성 가장들이 실직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뭐 본인들의 직장을 여성들이 가져간다거나 사회가 여성들을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되게 초창기의 PC 통신이었지만 요즘은 뭐 여성 상위 시대다, 남성 역차별 시대다 이런 말들이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한 실제 처벌의 사례로는 아까 캐나다의 혐오 표현 규제 부분을 살펴보시면 2013년에 보수당 정권에 의해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특정한 뭐 민족, 인종 뭐 이런 거를 에 의해 경멸에 노출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캐나다 어떤 극우 인사가 자신의 어떤 사무실 전화번호를 신문이나 이런데 마구 뿌려대서 인터넷과 신문에 그 번호로 전화하게 했을 경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들을 자동 재생되도록 틀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캐나다 검찰총장까지 이걸 수사를 지시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법이 폐지되기 전이라서 한 집행유예 정도가 나왔던 실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례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도 인터넷에서 남성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는 세계적으로는 아주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해요. 대부분 다 뭐 여성들에 대한 비하 표현이나 성적 대상화가 꽤나 만연한 편이고 단지 그쪽들은 뭐 이런 법적 제도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평등적인 권리 예를 들자면 뭐 임금 차별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남성 없이도 꾸려나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들의 목소리가 비교적 묻히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게 정치의 면에서 들어왔을 때 트럼프를 지지한 뭐 백인 노동자 이런 백인 남성 노동자 이런 상황이면 그게 좀 큰일을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저는 그 극우 인사들의 그 전화 및 인터넷 혐오 표현 선동 그 법률 폐지에 대한 논리가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교양 있는 언어로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학력과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 혐오나 아니면 뭐 여성 혐오에 대항하는 미러링 발언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다 똑같이 인식되기 마련이고 애초에 그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서 뭐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아닌지 판별하기 전에 자신이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급박할 상황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좀 앗아가는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사실 법률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뭐 로봇이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독청기를 설치하고 걸릴 때마다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시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은 삶에서 좀 혐오 발언 좀 했다고 규제받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캐나다 극우 인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연락처를 고의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광고를 해다시피 뿌리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전화번호에서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도록 만든 게 되게 악질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보아서 치령을 선고를 내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맞는 말이고요. 규제도 그래서 현행 규제가 불완전한 부분도 여성들이 직접 가서 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도 그 발언을 접한 소수자들이 직접 경찰 같은 데 가서 신고를 넣어야지 수사가 진전된다는 점인데 그래도 현행 모욕이나 명예훼손보다는 나은 부분이 혐오 발언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모욕은 자신 피해를 받은 그러니까 모욕을 받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가서 본인이 모욕했음을 입증해야지 처벌이 가능한데 혐오 발언 처벌법 같은 걸로 처벌을 하면 모욕을 받은 소수자가 경찰에 가서 이런 혐오 발언이 있다고 신고만 하게 된다면 그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이 자신이 혐오 발언을 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피해자한테 피해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단 가해자한테 가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떠넘기는 게 훨씬 나은 규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혐오 발언을 규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진짜 혐오 발언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그러니까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뭐 비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약간 상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잘 처벌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혐오 발언이라 치면 그것도 일종의 혐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죠. 아니요, 처벌한 사례는 다수 있는데 그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편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은 폐지를 하는 추세고 그걸 대신에 증오범죄처벌법이나 혐오발언 처벌법으로 대체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발언에 대항하는 뭐 아니면 다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잘 처벌받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는 모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쪽 다 공평하게 처벌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자유토론은 자기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규제 방식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 혐오에 대한 평소 생각 같은 걸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규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게 사실 온라인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가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도 규제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발성이 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최근에 그 네덜란드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아예 여성에 대한 그 성희롱이나 그런 법안을 굉장히 강화해서 밖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한마디 던지는 것도 벌금형을 내리는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했다는데 그 법이 규제하게 된 계기가 그 나라의 한 대학에서 그 창녀 선발 대회를 해서 남성들이 투표해서 그 학생 중에 제일 창녀 같은 여학생을 투표로 해서 그 여학생이 자퇴할 때까지 그 되게 그 여성을 좀 넣은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겨서 그런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건데 남성에 대한 사적인 테러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더 지금 뭐 서로 간 이제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규제하자고 했는데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규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성 혐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남성 혐오 발언도 되게 최근에는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좀 오히려 그런 혐오 발언 규제가 제도적으로 잘 안 그게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증오 발언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런 인식을 확산시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규제라는 건 어쨌거나 사회적인 갈등이 없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또 한국의 경우에 최근에는 여성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남성혐오 발언 역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혐오 발언에 대한 합의점이나 규제의 필요성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 의견이요? 사회의 진보가 사회 갈등 없이 거저 주어지는 진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규제가 있으려면 당연히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우리나라도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도 2015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엔 워마드 같은 사이트들에서 발생하는 남성 혐오 발언들 아니면 성소수자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혐오 발언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결국 혐오 발언은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자에게도 해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는 건 옳지 못한 처사라 생각하고, 혐오 발언이 본질적으로 어느 쪽에게 더 큰 해악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이 글을 같이 읽는다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린 학생들은 아직까지 겪어왔던 성에 의한 차별 같은 게 본인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얌전하게 있어야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있어야지,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걸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인식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일 거고, 그렇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초등학생한테 읽게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부터 약간 상황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놀이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평등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미 배우고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사실 뭐 민주주의의 가치라던가 성평등의 가치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저는 뭐 이미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교육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없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한다기보다는 그게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형태인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논란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양성평등이 맞냐 성평등이 맞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평등의 교육 내용도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화가 진행될 때의 내용이랑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물론 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뭐 임금 격차 문제라던가 이런 게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조금 현재 시대에 와서 조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양성평등이나 뭐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말도 맞는데, 그게 없다라기보다는 형태를 조금 이렇게 조금 새롭게 만들고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데도 왜 이게 학생들이 뭐 남성 BJ들에게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이러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게
앞서 발제자분께서 이렇게 온라인 여성 혐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미 온라인 공간이라는 판 자체가 조금은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자체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물론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태가 이렇게 막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요새 그 더 어린 학생들이 이런 그런 온라인 여성 혐오에 더 접하게 되는 게 그 게임 방송인데 여성들은 특히 초등학생 정도 낮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남자애들은 스타크래프트를 다 하더라고요.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서 모르겠지만 9살이었는데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만한 게 대형 게임을 여성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 게임 BJ가 더 문제가 되는 게 그 초등학생 유튜브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접근할 만한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커뮤니티도 그런 어린 여학생들 위한 커뮤니티도 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좀 그냥 좀 어른으로서 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냥 사회가 그런 건 좀 책임져줘야 하지 않나? 근데 그런 거는 그 뭐지? 교육의 필요성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 막 어린 학생들만 사실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막 페북 같은 거 보면은 뭐 대나무 숲에도 계속 올라오고 막 2016년부터 해서 단톡방 사건들도 계속 나오고 어린 학생들이 딱히 막 심각하게 특별하게 막 이게 뭐 온라인 여성 혐오에 익숙하다라고 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쟁점이라고 하면 약간 어린 학생들이 이게 온라인 여성 혐오를 한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옛날 어른들도 아니고 뭐 50년대 60년대 어른들도 아니고 민주화 이후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능숙하게 교육을 받아온 세대들이고 이후엔 더 그럴 텐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혐오의 형태나 이제 오히려 확대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게 더 심하게 표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됐냐 아니면 효과적으로 왜 교육이 되지 못하냐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교육으로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처럼 인터넷을 싹 다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여성혐오 규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씩만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뭐 계속 뭐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뭐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규제하는 거지만 또 있고 뭐 교육도 교육이고 뭐다 중요하기도 한데 혹시 뭐 네티즌들이 뭐 그 시민의식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짤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은 적용되는 것도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일 테고 뭐 사실 여성 혐오 표현을 하고 인터넷상에 생산을 하고 이걸 소비하는 주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대가 주가 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뭐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네티즌들의 시민 인식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당연히 동반이 돼야겠죠. 하지만 역시 법으로 규제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매우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 유대 차원이니까 저도 항상 이런 논의가 나오면 가장 많이 그 얘기되는 게
법 제도가 먼저냐 분위기가 먼저냐 그 의식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네, 그렇게 하면은 저도 이런 거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결론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또 교육의 측면에서 그런 여성 혐오 규제 필요성 약간 이런 게 뭐 초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 이런 게 되면서 좀 이슈가 돼서 보다 보니까 되게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온라인에서부터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생산자를 그래서도 있듯이 생산자 처벌 그런 컨텐츠 생산자 처벌이 가장 더 우선되어야겠지만 일단 농담으로라도 그런 좀 하는 거를 일단은 좀 규제를 먼저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게 의식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혐오 표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이렇게 의식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미 굉장히 공론화된 문제고, 특히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뭐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근 한 10년 동안 이미 논의되어 왔던 주제인 거고, 굉장히 이제 발의도 몇 번 됐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실패했던 법인 건데, 그래서 이미 공론화는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그 안에 이제 혐오 표현을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조금 넣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법이란 게 항상 좀 저는 이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앞에 이제 분이 이렇게 여성 혐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최근에는 이제 그에 대항하는 미러링 표현으로서 이제 남성에 대한 조롱이나 혐오 표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만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 발제자분께서 되게 명확하게 정리는 해주셨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조금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사람을 개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사람이 성별도 있고 국적도 있고 뭐 인종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제 정체성을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법은 이 사람을 되게 무채색의 개인으로 보니까, 근데 그 법이라는 게 되게 특례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뭐 여성과 연소자에게는 뭐 근로시간을 뭐 몇 시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여성과 이제 연소자라는 정체성을 대입해가지고 특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성 혐오에 대한 규제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것도 어쨌든 되게 무채색의 인간에게 이제 정체성이란 거를 대입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보호를 해주자, 우리 사회가 보호를 해주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쉽지 않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 사실 쉽지 않진 않죠. 되게 쉬운데 쉽지 않지는 않은데 그 합의의 과정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들으면서 발제자분께서는 이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이게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마저도 이게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라면은 조금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법이나 제도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론 이미 선행으로 연구하신 분도 많겠지만은 그런 게 조금 뭔가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다들 하신 얘기들 듣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드는 생각들은 아무래도 뭐 그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는 데는 뭐 배경들이 다 있겠지만
지금 아까 그 뭐 제도가 먼저냐 인식이 먼저냐라고 분위기가 먼저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성 혐오가 나오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은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 뭐지 임금 격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장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규제를 좀 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뭐 그 차별에 대한 금지법을 뭐 만들다든지 이렇게 먼저 제도를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적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전 개인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어쨌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 격차라는 건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예를 들자면 성평등 고용법과 같이 여성과 남성에서 직장 내 임금을 동일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독일에서 지금 시행하게 될 법률로는 여성이 자신의 회사 남성 동료들의 임금을 알고 싶다면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유무형의 차별을 줄여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성도 가부장제에서 탈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그렇게 된다면 뭐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큰 반대에 부딪히기보다는 훨씬 더 빠른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 건데 2013년인가 IMF인가 OECD에서 세계에서 성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약 130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올해 기준으로는 그게 한 170년 정도로 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녀 임금 격차는 210년 그 정도가 걸려야지 완전히 평등해진다고 했는데 사실 경제 위기에 따라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더 소수자인 걸 생각해 보면 요새 세계적으로 불경기인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되게 작은 존재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